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시작 106일 만에 이제 그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크고 작은 충돌로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힘겹게 접점을 찾았는데요. 양측이 종전 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60일간의 추가 협상 시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고 유조선을 비롯해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통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MOU 체결로 단추는 끼워졌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죠. 결코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 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에 이란은 60일 동안만 유예됐고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미국은 특히 강조하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확보를 시도한다면 지옥과도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면서 거칠게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해 앞으로 협상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주재한 첫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먼저 연준 위원들의 올해 말 금리 전망이 인하에서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 매파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는데 통화정책 선제 안내,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앴고 연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태스크포스 출범도 알렸습니다. 이런 반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1%대 금리는 지난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에 이어 일본은행까지 긴축 릴레이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번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해온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특히 시장이 우려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3일간 완전히 꽂혔죠. 지난주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6위에 오르더니 이번 주 초에도 파죽지세 랠리를 펼치면서 3거래일 만에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장중 한땐 4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됐는데 총 자산이 우리 돈 1,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잔치도 사흘 이상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주 후반 차익 실현과 과열 우려에 동력을 잃으면서 다시 아마존의 5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정리해봤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FOMC 데뷔 무대를 짧고 굵게 넘겼습니다. 실제로 성명서는 기존보다 훨씬 짧았고 기자회견도 짧았고 화법도 짧은 문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워시 의장의 키워드는 변화였는데요. 연준 시스템과 시장과의 소통 메커니즘을 다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했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시장에 혼란을 주던 시그널, 이 깜빡이를 더 이상 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허둥지둥 나중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달라질 연준, 정광윤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기준금리는 유지됐죠? 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올 들어 4번 연속 유지한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며 에너지 등 일부 공급 충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실히 드러났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을 올해 말 3.6%로 전망해 석 달 전 2.7%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도 3.3%로 내다봐 물가 압력이 중동발 유가 충격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는데요. 이 성명문에서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가 활발하며 노동 시장도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위원들이 예상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3.8%로 연내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3.4%로 1회 인하를 전망했었지만 방향이 뒤바뀐 겁니다. 각 위원들 전망치를 표시한 점도표를 보면 인하는 단 한 명에 불과해 석 달 전 12명에서 급감했습니다. 반면 동결은 8명으로 한 명 늘었고 아예 없었던 인상이 무려 9명이나 새로 등장했는데요. 심지어 이 가운데 2회 인상이 5명, 3회 인상도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이번 FOMC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의장, 그러니까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높은 물가가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플레 목표치인 2%에 5년째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인플레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타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현재로선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선 일단 기존 목표부터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만 현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주택, 금융시장 등 분야별로 효과가 고르지 않다며 딱 잘라말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금리 인하를 줄곧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이라서 연준 독립성 문제가 좀 이슈였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예상 밖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력으로 유발된 연준 내 편가르기가 오히려 잦아든 양상입니다. 금리 결정에 처음 참여한 케빈 워시 의장을 비롯해 12명 모두 동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해 6월 이후 딱 1년 만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지시를 충실하게 반영하던 스티븐 마이런 전 연준 이사가 사임한 영향이 큰데요. 워시 의장에게 이사 자리를 내주기 위해 지난달 물러났습니다. 마이런 전 이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래 매 회의마다 동료 위원들 의견과 동떨어진 수준의 금리 인하를 고집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워시 의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명되긴 했어도 마이런 이사처럼 나홀로 행보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으로 시장에 이 내놓는 메시지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시 의장은 작은 연준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성명서는 더 짧고 단순해졌다며 일부 오래된 표현을 삭제하고 최선의 사실만 제시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직전 FOMC 성명서는 300개 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엔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금리 목표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라는 향후 금리 인하 여지를 시사하던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을 없앤 건데 워시 의장은 현 정책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연준을 볼 게 아니라 연준이 시장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연준 발언 대신 실물 경제에 주목할 때 더 정확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고 이 가격이야말로 통화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견해에 따라서 자신은 점도표 등의 금리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관행에 따라 동료들에겐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시장을 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워시 의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소통과 데이터 활용 방식, 대차 대조표 축소, AI 관련 생산성, 고용 영향 평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 체계 등 총 5개 부문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경직된 목표를 내세우기보단 다양한 의견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준 내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이터는 또 워시 의장이 당분간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기대만큼 비둘기파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워시 의장의 첫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괜찮다,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FOMC 금리 인상 전망은 19일 기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까지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예상보다 강경한 매파적 발언에 4배 넘게 오른 겁니다.
연준 발표 직후 오는 9월에서 10월까지 1회 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4.2%대로 급등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연말 기준으로는 2회 인상 전망이 1회 인상을 앞질렀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금리 긴축 기조에 본격 접어들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1%로 올렸고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데요.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 11일 금리를 올리면서 이란 전쟁이 끝나도 물가 충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강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스페이스X 열풍이 한번 세게 불었죠. 상장과 동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서 한때 시총 순위에서 아마존까지 제쳤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하나? 이 포모 현상까지 언급될 정도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팬덤이 만든 현상으로만 보기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 고공행진입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이 상장 첫날부터 날아올랐어요. 네, 첫날부터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죠. 전례 없는 몸값에도 수직 상승하는 주가에 바로 이튿날 공동주관사들을 추가 물량 배전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번 상장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액은 모두 857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사우디 아람코의 3배에 달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년 뒤면 회사 매출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머스크의 호언 장담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파죽지세로 올라 몸값은 화요일장 장중한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4위에 랭크되기도 했고요.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아마존을 또 제치면서 단숨에 글로벌 시총 톱5 자리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 후반 연준의 매파적 시그널에 시장 전체가 가라앉으면서 함께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화제성 하나만큼은 이른값만큼이나 엄청났습니다. 예, 그리고 옵션 거래량도 역대급이었다고요. 네, 같은 날 첫 스타트를 끄는 옵션 거래소도 시작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30만 건 이상의 옵션이 거래될 만큼 시장을 휩쓸었는데 매수된 콜옵션 물량이 풋옵션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사 서스케하나는 옵션 변동성이 상승 쪽으로 크게 치우쳐진 점을 주목하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보다 가격 상승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진단했고요. 옵션 거래의 대부로 불리는 톰 서스노프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치고 최고의 옵션 종목이 될 걸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무기한 선물을 대고 매도했다가 주가가 계속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숏스퀴즈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회사의 몸값은 순간 3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하이퍼리퀴드를 비롯한 거래소에서 이날 하루 동안 거래된 스페이스X 관련 무기한 선물 규모는 5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정을 보면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 호재가 남았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수급상 유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속 편입 규정을 적용한 푸실러셀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엔 MSCI, 다음 달 6일을 전후해선 나스닥 100 지수 편입도 예정돼 있는 만큼 업계선 상장 후 약 3주 동안 170억 달러 육박한 기계적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돼 한동안 돈잔치가 계속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상장 첫 주부터 월가 대표 하우스들이 높여 제시한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섰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구조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유통 주식 비율은 전체 5%에 불과해 실제 시장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적거든요. 이로 인해 제한된 물량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호 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8월 록업 물량의 최대 20%가 해제되고 여기에 실적 발표 후 10거래일 중 5거래일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으면 추가로 10% 물량이 더 해제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물량 해제가 이뤄져 12월이면 모든 록업 물량이 풀리는데 시장에선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향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표 주간사들이 최근 초과 배정 옵션으로 8,300만 주를 행사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와 포모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잡음이 뭐 많긴 하지만 일단 국내 투자자들 관심도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장 당일 하루 동안에만 1조 원 이상을 사들인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기도 하고 단일 종목이 이렇게 뭉칫돈을 쏟아부은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날 마감가 기준으로 보면 500만 주가량을 매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30위권 자리를 꿰찰 만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과 평가가 나옵니까? 전례 없는 흥행몰이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부터 보면요. 장기적 성장 잠재력의 무게를 둔 낙관론이 많이 보입니다. 뉴스트레이트 리서치는 현재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20년 단위의 긴 호흡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미 성공을 위한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됐다 평가하면서 특히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능력 면에선 경쟁사들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 강조했고요. 특히 스타쉽이 가질 궤도 수송 능력은 엄청난 이점이라면서 향후 5년 내로 머스크가 전 세계 우주 발사 능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가 하면 모건 스탠리는 회사 매출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뒤면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5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파격적인 전망까지도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스페이스X의 매출이 AI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봐도 고작 4년 뒤면 100배 늘어난 3,2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할 만큼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이고요. 그럼 반대 의견은요? 머스크는 수년 뒤면 매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만큼 현재 몸값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과 복잡한 이 지분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은 큰 리스크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한 지붕 아래 들어온 XAI를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이번 IPO에서도 이 스타링크의 수익이 XAI의 적자를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머스크 한 사람에 집중된 지배구조 문제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덴마크 연기금은 이 같은 이유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지 않겠다 발을 뺐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 머스크의 기업 제국은 인간 폰지 구조보다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빅쇼트 마이클 버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찬물 끼얹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가격 거품을 경고했는데요. 예. 회사 가치가 3조 달러에 육박한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사업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인데 연매출이 2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작은 우주기업이다 평가절하하면서 틈새 통신기업이자 골치 아픈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이고 결국 코어 위브의 마이너 버전에 불과하다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특히 워런 버핏이 세운 버크셔 서이와 비교하면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비상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밖에서 나오고 있지만 머스크 CEO는 자신의 뭐 제국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간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테슬라와의 합병론도 이 상장과 함께 구체적인 질문으로 떠올랐는데요. 예. 회사의 2인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그윈 쇼트웰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은 각자 본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말하면서도 양사의 미래 사이에 시너지가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회사의 결합이 머스크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합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양사가 AI와 에너지, 로봇, 우주 인프라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데다 최근 XAI도 한 지붕 아래 들여놓은 걸 감안하면 머스크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묶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월가서도 이들의 결합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내년 상반기를 점치고 있습니다. 또 지배 구조만 놓고 봐도 머스크는 스페이스X 의결권의 80% 이상을 쥐고 있는 데다 또 곧장 페이팔 창업 동지이자 최측근인 룰로프 보타를 사후이사로 선임하면서 불가침 영역의 1인 왕국 구치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와의 합병도 머스크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시장은 다음 행보로 초대형 합병 시나리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FOMC 데뷔전을 치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 비둘기파적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취임 전부터 불만을 표해왔던 점도표와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준 소통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I am pleased to report that members of the FOMC are unambiguous and unanimous.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I did not submit a dot. For me, it's not helpful in the conduct of policy.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워시 의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덴 리서치 대표는 워시를 비둘기 옷을 입은 매라고 평가했고요. 모호한 화법의 대명사였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과 많이 닮았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t's very Greenspan. I mean, it's, not a lot of information, a lot of ambiguity, and, occasionally some surprises. He started right off the bat with a surprise. It's kind of like he had an interview with President Trump and yesed him, told him everything that he wanted. Yes, we're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Yes, AI is creating productivity. Then as soon as he got the job, it's like the old Warsh concerned about price stability. He mentioned price stability over and over again. And not only that, but he pretty much committed to 2%. He didn't finagle that too much at all. But right now, it may be a do-nothing Fed for a while.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추가 협상에 돌입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경제적 재앙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합의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요. 다만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에 다시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n Sunday, we reached an agreement with Iran that achieves everything we set out to accomplish, everything and much more. Ending the current conflict,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and preventing Iran from ever obtaining a nuclear weapon. So the one thing I didn't want to see is I didn't want to see economic catastrophe. If you kept this going, that could have happened. But all I know is every time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 the stock market shot up like a rocket ship. It never went down. They didn't like it.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뉴욕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신호와 중동 긴장 완화라는 상반된 재료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죠. 이런 가운데 월가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시장이 전쟁 리스크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앞으로도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 next phase of the bull market at this stage typically is multiples are flat to down. Earnings come through as expected, but that can drive the stock market higher. And you get rotations to the areas where that earnings growth is underappreciated. And we think that yesterday's action is some evidence that maybe we're going to have that next rotation. We've already had several rotations this year, and we think that next rotation is in some of the areas you mentioned, like regional banks or consumer goods, which are asymmetrically, positively, inspired by oil prices coming down. The markets moved past the war. They moved past tariffs a year ago. I remember in this time last year, June of 2025, everybody was still harping around tariffs, and we had said a month before, like, we've moved past tariffs. And so I feel it's the same thing.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합니다.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는데요. 5년물 LPR은 3.5%, 1년물은 3%입니다.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내 지표는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관심이죠. 10일까지 수치는 또 신기록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85% 넘게 급증했는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S&P 글로벌이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먼저 미국 제조업은 최근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5월 확정치는 기준선인 50을 넘어 55.1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5월 PMI 확정치는 이보다 낮은 51.6으로 집계됐지만 역시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선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5월 수치가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석 달 만에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 달 기대감도 높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시죠. 자, 다음 주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일정 중 하나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뒤에 지난 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달 초 브로드컴의 실적 실망감에 반도체 섹터가 크게 흔들렸고 이제 겨우 분위기가 수습됐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가에선 마이크론과 몇몇 반도체 회사들이 수익 창출력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업황에 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 반도체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매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미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활용하는 지표죠.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가 중요한데 시장에선 5월 상승률이 전년 대비 3.4%를 기록해 4월 3.3%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4%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중요하죠. 앞서 속보치는 2%, 이어 잠정치는 1.6%로 하향 조정됐는데 최종 수치 확인하시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6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5월 수치는 전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98.9로 집계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의 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EU 정상회의가 개막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국의 5월 상품 무역 수지가 나오고요. 미국 미치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도 나오는데 앞서 나온 예비치는 소비자 지수 48.9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비자 물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